시간은 모든 것을 지운다지만 어떤 상처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제 이름은 한옥자. 나이 65. 이 낡은 아파트의 한 구석에서 텅 빈 공간만큼이나 공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젊은 시절은 이제 희미한 꿈 같아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촉망받는 기업가의 아내가 되어 남부러울 것 없던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이어진 사고는 제 삶의 모든 빛을 앗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끝없는 빚과 감당할 수 없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저는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은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공간, 들리지 않는 비명, 그리고 피처럼 붉은 무엇인가. 땀에 젖어 깨어나면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지만 꿈의 실체는 늘 뿌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기억의 한 페이지를 통째로 찢어버린 것 같아요. 무엇이었을까요? 그 끔찍했던 잔상이 제 마음 한구석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제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딸과 아들. 이제는 모두 가정을 이루었으니 부모 노릇은 다 한 것인가요?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연락이 올 때도 대부분은 저의 안부보다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나 작은 연금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차라리 찾아오지 않는 것이 나을 때도 많아요. 제가 가진 것이 사라질까봐 늘 불안해하는 눈빛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재산 목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오직 집만 되는 늙은 어미일 뿐입니다. 창밖은 여전히 도시의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무심히 스쳐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웃음소리. 저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더욱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회색빛 날들이었죠. 그저 밥을 먹고 약을 삼키고 텅 빈 벽을 응시하는 것만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제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대로 사라져버린데도 그 누가 기억이나 해줄까요? 그런 저의 무채색 삶에 어느 날 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이웃 오윤태 씨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이사 온 날이라며 작은 떡 상자를 들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오윤태입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그의 미소는 낯설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다운 목소리에 제 마음이 아주 잠시 울컥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메마른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오윤태 씨가 제 문턱을 넘어 제 삶으로 들어선 이후 제 고독은 조금씩 그 빛을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파트 문을 굳게 닫고 세상으로부터 저를 고립시켰지만 오윤태 씨의 방문은 마치 오래된 장벽에 난 작은 틈 같았습니다. 그 틈을 통해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 듯 제 메마른 일상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는 제 아픔을 굳이 들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제 시든 마음을 물심양면으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제가 불행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면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제가 젊은 시절의 한 조각 행복을 언급하면 함께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을 그가 미리 알고 있다는 듯 그의 눈빛은 늘 깊고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움마저 제게는 위로가 되었죠. 함께 마주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나누는 저녁 시간은 제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찻잔 2개가 놓이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그의 방에서 넘어와 거실을 채우는 동안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삶의 회한부터 소박한 행복, 계절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는 경청했고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는 그의 삶의 지혜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대화 속에서 저는 잊었던 소통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인간이란 이토록 서로의 온기를 주고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오윤태 씨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무릎이 시리다 하면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고, 홀로 하기 힘들었던 전등 갈기나 창틀 청소 같은 사소한 일도 늘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종류의 배려를 보여준 적이 없었기에 그의 손길은 더욱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혼자 이렇게 지내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신지 늘 걱정이 됩니다. 그는 저를 어르신이라 깍듯이 부르며 존경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한없이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은 제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문 밖에 놓인 작은 우유병을 들여다보듯 다음 날 오윤태 씨와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관심이 제 마음에 심었던 작은 희망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올리는 듯 했습니다. 제 삶은 더 이상 흑백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같던 제 일상에 오윤태 씨는 조금씩 색깔을 입혀주는 마법사 같았습니다. 텅 비었던 제 아파트 공간은 온기로 가득 채워졌고 세상으로 향했던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문도 서서히 열렸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저 자신조차 놀라웠습니다. 메마른 가지 끝에 겨우 돋아난 새싹처럼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대로라면 제 남은 삶이 마냥 고독하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피어났죠. 어느 날 오후 오윤태 씨와 함께 동네 작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의 옆에 나란히 걷는 발걸음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가을 햇살 아래 낙엽 밟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바구니를 자연스레 건네받아 들고 제가 혹여 돌부리에라도 넘어질까 조심스레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옷깃에서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오래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는 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치듯 지나가는 섬광이 있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깨져버린 화분, 그리고 저를 향해 던져진 싸늘한 눈빛. 하지만 그 순간의 혼란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제 손을 잡듯 조심스레 팔짱을 껴오는 오윤태 씨의 따뜻한 체온에 저는 모든 불안감을 잊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행복해서 느껴지는 낯선 감정일 거라고 스스로를 애써 다독였습니다. 이 모든 평온과 행복을 이 작은 불안감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자녀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안부보다는 재산 이야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제가 오윤태 씨와의 새로운 인연으로 인해 얻은 작은 행복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런데 얼마 전 말씀하셨던 그 정기 예금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런 뻔한 질문에 저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오윤태 씨의 존재가 저의 메마른 감정선을 다시 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받은 위로와 사랑이 자식들로부터 받지 못한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게 되자 역설적으로 저는 더 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파트 복도는 고요해집니다. 옆집 오윤태 씨의 방에서는 늘 같은 시간, 같은 클래식 음악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음악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이웃의 생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을 안심시키는 자장가 같았고 제가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를 향한 저의 마음은 깊은 고요 속에서도 차분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맡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무심코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한창 때의 언니와 젊은 저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오래된 지하실의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꿔왔던 악몽의 조각들.
알 수 없는 약물 냄새, 차가운 금속성 소리. 그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오윤태 씨가 제게 무심코 던졌던 말들과 교차되는 듯 했습니다. 한옥자 씨 같은 분이 어찌 이리 외롭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찬란했던 시절이 있으셨을 텐데요. 옛날 이 동네에서는 참 기이한 사건들이 많았죠. 그의 말들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제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정교한 파도 같았습니다. 과연 오윤태 씨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문을 그가 조금씩 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과 자상한 미소 앞에서 저는 이 모든 의심을 애써 밀쳐냈습니다. 제 남은 삶에서 다시 찾아온 이 귀한 행복을 그저 온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이 평온이 계속될 수 있다면 저는 그를 만나 비로소 삶이라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행복이 진짜가 아니어도 좋다고 지금 이 순간만은 믿고 싶었습니다. 오윤태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긴 겨울을 지나 찾아온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텅 비었던 제 일상에는 생기가 넘쳤고 메말랐던 제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이 꽃을 피웠습니다. 매일 아침을 설렘으로 맞이했고 그의 미소는 언제나 제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그는 저의 유일한 빛이었고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고 그의 집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 소박한 시간들.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잊었던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은 것만 같았죠. 그의 존재는 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지만 때때로 그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곤 했습니다. 제가 과거의 아픔이나 기억의 조각들을 이야기할 때면 그의 눈동자 가장자리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순간을 그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혹은 그 자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그저 저의 지쳐버린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리라 애써 자신을 다독였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묘한 기시감처럼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윤태 씨는 저에게 한 노부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노부부가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노부부의 외로움과 비참함이 마치 제 이야기 같아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부부는 서로를 지켰군요. 제가 울먹이자 오윤태 씨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겠죠.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선 어떤 것도 감내할 수 있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머릿속을 또다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잔상이 있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깨져버린 붉은 화분, 그리고 희미한 비명소리. 저는 순간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섰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꿈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코 현실에서 경험한 적 없는 그 끔찍한 잔상이 저의 내면을 뒤흔들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제 정신은 혼미해졌습니다. 제 모습을 본 오윤태 씨는 깜짝 놀라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한옥자 씨, 괜찮으십니까?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저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듯 들렸지만 저는 알 수 없는 차가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제가 잊고 싶었던 무엇인가를 자꾸만 건드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저를 부드럽게 감싸자 저는 또다시 모든 불안감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이 소중한 평온을 이대로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행복이 커져갈수록 자녀들의 불안감은 반비례하여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윤태 씨와 다정하게 함께 있는 모습을 몇 번 본 후로 그들의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어머니, 그 남자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며 은근히 떠보았습니다. 그러다 점차 목소리에 노골적인 불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아무나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돼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재산 노리는 사기꾼들도 많고요. 아들 김민수는 급기야 저의 아파트로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윤태 씨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민수는 오윤태 씨를 보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왜 또 여기에 계십니까? 어머니가 남자 만나는 걸 왜 저희에게 한마디도 안 해주세요? 그의 눈빛에는 제가 오윤태 씨와 연애하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제 아파트를 점유한 것에 대한 불쾌함과 탐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태도가 너무나도 당혹스러웠고 오윤태 씨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오윤태 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민수는 시종일관 싸늘한 태도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물을 침범한 침입자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이수경은 더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저를 찾아와 노골적으로 오윤태 씨의 신분과 재정 상태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마치 취조와 같았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직업은 있으세요? 연금은요? 혹시 돌아가신 아주버님과의 관계는 없으신가요? 오윤태 씨는 모든 질문에 침착하고 상세하게 답변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아니라 오직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통장 잔고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에 갇힌 듯 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어머니의 노후가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중에 힘들어지실까봐. 며느리의 위선적인 말에 제 안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힘들 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걱정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도 어떻게든 자신들의 소나귀에 넣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윤태 씨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보내던 그들이 제 앞에서는 돌아서는 순간 차갑고 이기적인 얼굴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 감정이나 행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그들에게 저는 그저 움직이는 재산 목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골적인 탐욕과 불효는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했던 오윤태 씨와 비교될수록 자녀들의 행동은 더욱 추하고 비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지독한 고독 속에서 잠시나마 빛이 되어준 오윤태 씨. 어쩌면 그가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왔던 유일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행복이 진짜가 아니어도 좋다고 지금 이 순간만은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제 오랜 기억의 봉인을 건드리고 있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점점 더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 잔잔한 행복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의 경계선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이불 속에 웅크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끄집어내려 애썼습니다. 어두운 지하실, 희미한 흙냄새, 그리고 피 묻은 화분. 그 기억의 틈새로 오윤태 씨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행복은 어쩌면 더 큰 파국을 예고하는 전조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제가 다시 웃게 된 것은 어쩌면 더 큰 비극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싸늘한 시선과 노골적인 탐욕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걱정과 뻔뻔한 속내를 마주할 때마다 저는 제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이토록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살아왔던가 하는 회한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제가 가진 재산이라는 먹잇감에만 눈독을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이 지독한 절망의 순간 저를 묵묵히 지켜봐주며 위로와 지지를 보내준 사람은 오직 오윤태 씨뿐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온 자식들의 말보다 훨씬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한옥자 씨.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법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세상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이 파고들어 오랜 시간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오윤태 씨에게 점점 더 의지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그 남자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나이 드셔서 외로우신 마음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 저를 걱정했다면 제가 힘들 때 진심으로 곁을 지켜줬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오윤태 씨가 제게는 지친 삶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존재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다시 깊은 외로움의 수렁 속으로 침잠했을 겁니다. 오윤태 씨는 이제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연인이자 동반자 같았습니다. 그는 가끔 저를 데리고 잊고 있던 옛 골목길이나 추억의 장소들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유명한 만두집이었는데 말이죠. 한옥자 씨 같은 분이 지나가셨다면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이런 행동들은 마치 제 잃어버린 기억들을 퍼즐처럼 맞춰주려는 듯 했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했지만 저는 아직 그 파편들의 실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기억 속에는 늘 어둡고 차가운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삶의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오윤태 씨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제게 오랫동안 망설였던 듯한 표정으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한옥자 씨, 사실 제가 민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이 서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서류들이라 혹시 한옥자 씨가 아파트에 대한 임대, 계약과 대출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건네드립니다. 그가 내민 서류는 겉보기에도 오래되어 보이는 노란 봉투였습니다. 민수가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제 재산을 유용하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윤태 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저를 염려하는 듯 들렸지만 제 심장은 삽시간에 불안감으로 요동쳤습니다. 민수가 맡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 아파트의 임대 계약서와 대출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고 그 사이에는 제가 보지도 못한 생소한 서류들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서류들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오래된 임대 계약서들, 알 수 없는 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서, 그리고 민수의 인감이 찍혀있는 의문의 차용증까지. 저는 제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민수가 저 몰래 수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임대 계약서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조건들과 제가 모르는 위조된 서명까지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제 삶의 유일한 보금자리이자 노후 자산인 이 아파트를 이렇게까지 함부로 유용하고 있었다니. 제 손이, 제 모든 것이 벌벌 떨렸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오윤태 씨에게 울며 전화했습니다. 오윤태 씨는 차분하게 저를 위로하며 급한 대로 변호사와 법률 상담까지 연결해 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둔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들의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이제 저의 노후를 위협하는 것은 자식들의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저는 아들 민수가 저의 명의와 인감을 도용하여 불법적으로 재산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제 손은 쉬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낳아 기른 자식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도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한다면 저는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이토록 처참하게 가족에게 배신당한 순간 오윤태 씨는 제게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둠 속에서 저를 이끌어주는 등불 같았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는 흔들림 없는 지지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도 저의 기억 속에 감춰진 또 다른 거대한 비밀이 아직 있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된 이 위험한 여정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현실이 저를 깊은 불안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모든 파국이 혹시 오윤태 씨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섬뜩한 의심이 아주 잠깐 제 머리를 스쳤지만 곧 자식들의 배신감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제 삶의 마지막 보루인 아파트마저 탐하며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절망과 함께 살아갈 의미를 잃는 듯한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이어졌고 제 가슴 속에는 자식들을 향한 분노와 함께 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는 통안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제 유일한 빛이자 기댈 곳은 오직 오윤태 씨뿐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제 곁을 지키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놓으세요, 한옥자 씨. 당신은 충분히 그들에게 좋은 부모였으니 이제 당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세상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나지막한 말은 저의 굳게 닫혔던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마치 제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긴 채 그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던 모든 아픔과 외로움을 토해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기억들, 남편과의 운명 같았던 만남,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우울증까지 그 어떤 것 하나 숨기지 않고 제 인생 전부를 오윤태 씨에게 맡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게 삶의 이유가 되었고 다시 찾아온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에게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파국이 혹시 오윤태 씨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섬뜩한 의심이 아주 잠깐 제 머리를 스쳤지만 곧 자식들의 배신감과 제 외로움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직 그의 온기에만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흘리는 눈물만큼이나 깊고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가 과거의 특정 시점이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눈동자에서 찰나의 흔들림이 감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의 이야기 속에 담긴 퍼즐 조각들을 그가 미리 알고 있다는 듯 혹은 그가 저의 잃어버린 기억을 아주 능숙하게 맞추어 나가고 있다는 듯한 미묘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제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그가 함께 짊어져 주는 것만 같아 저는 그의 깊은 시선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기억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오윤태 씨는 정확히 간파한 듯 했습니다. 그는 제 잠재의식 속에 봉인된 진실을 건드리기 위해 저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마치 정교한 신문처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옥자 씨의 남편분 김선우 씨 말입니다. 그분의 사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옥자 씨의 말씀을 듣다 보니 아주 오래전 제가 겪었던 일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만 어느 날 저녁 오윤태 씨는 차를 마시던 중 갑자기 나지막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우 형님께는 사실 부모님과 떨어져 살던 어린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먼 친척 집에서 자랐고 형님도 그 동생을 무척이나 애틋하게 여겼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과 친척들이 탄 차가 교통사고를 당해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직전에 형님과 통화했던 내용까지도요. 그의 이야기는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김선우 씨의 남동생. 제가 어렴풋이 들었던 그 이름. 모두 사망했다고 전해 들었던 그 동생이 어째서 지금 오윤태 씨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오윤태 씨가 과거의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막연한 예감이 차가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둡고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선우 씨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옥자 씨.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의 배후에는 한옥자 씨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듯 섬광이 터졌습니다. 오래전 텅 비었던 악몽 속에서 제가 보았던 핏빛 잔상과 절규가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지하실의 눅눅한 공기, 깨져버린 붉은 화분, 그리고 정체 모를 약물 냄새 그때마다 언니 한복자의 다정한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의 실체를 차마 마주할 수 없어 애써 외면하고 또 외면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따뜻한 손길은 한순간에 저의 멱살을 움켜쥔 싸늘한 복수의 칼날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윤태 씨의 눈빛은 더 이상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섬뜩한 통찰과 냉혹한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세계가 그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차마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이의 잔혹한 배신감과 다시 찾아온 평온마저 모두 거짓이었다는 절망감, 그리고 이제야 떠오르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온몸을 던져 외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그러나 오윤태 씨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수십 년 전 그날의 비극 속에서 굳어진 듯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막장 드라마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김선우 씨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옥자 씨.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의 배후에는 한옥자 씨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윤태 씨의 그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저에게 한없이 다정했던 그가 한순간에 싸늘한 심판자로 돌변해 저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향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목적을 이룬 자의 섬뜩한 만족감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죠? 겨우 목을 쥐어짜듯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오윤태 씨는 피식 서늘하게 웃더니 제 앞에 굳게 닫혀있던 자신의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 남편 김선우 씨의 하나뿐인 동생 오윤태입니다. 오윤태. 그 이름이 제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오윤태. 김선우의 동생.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 김선우 씨가 조심스레 언급했던 말, 어릴 적 부모님과 떨어져 살던 남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이야기. 저는 그 동생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20여 년 전부터 제 기억 속에 굳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혈육이 눈앞에 서 있었는데 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이 저를 또다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셨죠? 그럼 대체 누가? 제 남편을? 당신은 모르셨겠지만 형은 당시 사업 실패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용해 당신의 언니인 한복자 씨가 당시 한약방을 운영하며 알고 지내던 한의사 이성식과 함께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형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이성식이 만든 정체불명의 약물을 형에게 투여했습니다. 약물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낡은 지하실에서 추락사를 위장한 거죠. 오윤태 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망치로 제 머리를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언니 한복자, 그리고 한의사 이성식.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과 그 주변 인물들이 제 남편을 죽이는데 공모했다니. 저는 그들이 제 옆에서 20년 동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왔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토록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제 남편 김선우 씨가 사망하기 직전 제가 의식을 잃었던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당신도 그날 저들의 음모에 휘말려 독극물이 섞인 차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고요. 저들은 당신의 기억이 돌아올까 두려워 당신이 정신착란을 앓고 있다고 꾸며댔을 겁니다. 그의 모든 말들이 제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과 섬뜩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악몽 속에서 보았던 핏빛 잔상, 깨진 화분, 어두운 지하실, 그리고 저를 향해 던져진 언니 한복자의 싸늘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가족의 배신은 저를 가장 깊이 사랑했던 남편의 죽음보다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형님은 순진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무조건 믿었죠. 당신 역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형님의 사고 직후 그들의 치밀한 위장은 저의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는 제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도록 치밀하게 유도했으며 저에게 사랑을 주는 듯 연기하여 제 마음을 얻은 후 모든 재산을 파악하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보냈던 친절, 자식들을 향한 저의 분노를 자극한 모든 순간들이 철저히 계산된 복수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의 거대한 복수국을 위한 장기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친언니가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제 남편을 살해하는데 공모했다니. 그리고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이가 그 모든 진실을 쥐고 저를 가지고 놀았다니. 저는 격분하여 오윤태 씨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를 2번이나 죽인 거야. 그러나 제 손바닥만 아플 뿐
그는 아무렇지 않게 제 시선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과 자신이 밟아온 길에 대한 굳은 신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 피에 젖은 듯 충혈된 눈, 배신당한 아내, 기억을 잃은 꼭두각시,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게 된 피 맺힌 복수자. 사랑은 저를 배신했고 가족은 저를 파멸시켰습니다. 20년간 제 남편을 살해한 원수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왔던 저는 이제 제가 저지른 이 모든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꺼진 줄 알았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밝히고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기 위한 피 묻은 복수심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더 이상 식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윤태 씨가 뱉어낸 진실은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언니 한복자와 이성식 한의사가 공모하여 제 남편을 살해했다니. 그리고 그들이 저의 기억까지 지워버린 채 20년 동안 제 곁에서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는 사실은 저를 광기 어린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흘렸던 눈물, 제가 느꼈던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이 이 추악한 연극의 한 장면이었다니. 제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연민마저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윤태 씨가 내민 서류들은 제가 겪었던 모든 불행의 실체였습니다. 당시 사건 관련 서류들, 언니 한복자와 이성식의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이성식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약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그는 2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왔더군요. 그의 눈빛은 제가 잃었던 기억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그의 거대한 복수국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또 한 번 아프게 했지만 이젠 그마저도 제 분노를 위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윤태 씨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의 원수와 20년 동안 한 입을 덮고 살아왔습니다. 언니에게 어떻게 복수해야 합니까? 제 말에 오윤태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당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거액의 생명보험, 그리고 사망 직전 명의를 돌려놓았던 부동산까지. 모든 것이 치밀했습니다. 당신이 기억을 잃은 것도 아마 그 약물의 후유증이었을 겁니다. 형님은 생전에 남몰래 당신을 위해 비자금을 마련해두기도 했습니다. 그걸 언니 한복자가 다 챙겼죠. 그는 20년 전부터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제 남편 김선우 씨는 순진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무조건 믿었죠. 그리고 그의 순진함은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윤태 씨는 제게 그 다음 단계들을 제시했습니다. 언니와 이성식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20년 전 남편 사망 사건의 재수사 요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니와 그 가족들에게 빼앗긴 제 남편 김선우 씨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것. 오윤태 씨는 당시 사건 담당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들의 비위 사실, 그리고 언니 한복자가 사건 후 빼돌린 재산을 숨겨둔 곳까지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정보는 저를 소름 돋게 할 만큼 정확하고 치밀했습니다.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남은 생은 복수를 위해 존재할 것이었습니다. 복수를 시작하기 전 저는 제 언니 한복자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녀의 전화를 받는 제 손은 떨렸습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며 친절한 목소리를 가장했습니다. 언니, 우리 그동안 소홀했으니 오랜만에 얼굴 보고 밥이라도 같이 먹자. 내가 집으로 갈게. 그녀는 제 속내를 꿈에도 모른 채 그래야지. 내가 언니 집에 오면 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라며 반가워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찢어발겼습니다. 그날 언니 집 문을 여는 제 발걸음은 지옥의 문을 여는 발걸음과 같았습니다.
언니 한복자의 집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제잘거리고 언니는 주방에서 익숙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돈으로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생각에 제 속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순간 저는 한때 저에게 세상 전부였던 언니의 얼굴을 보며 20년 전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침대 옆에서 피에 젖어 있던 약병. 혼란스러운 저를 일으켜 세우며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저 정신을 잃었을 뿐이야. 라며 저를 다독이던 언니의 다정한 목소리. 모든 것이 섬뜩한 살인의 공모였습니다. 언니,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그런데 언니 집은 여전하다. 특히 저 아래 지하실. 그 지하실도 여전한지 모르겠네. 제 말에 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하실은 갑자기 왜? 옥자야, 무슨 소리야?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이미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오윤태 씨가 건넨 자료들을 천천히 꺼내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당시 사건 관련 서류들, 언니와 이성식의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이성식이 제조한 약물의 성분표까지. 언니,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 내 눈을 멀게 하고 기억을 지우고 이 모든 것을 덮은 채 평생을 속여왔어. 그리고 당신 남편 이성식 한의사가 그 끔찍한 약물을 만들었지. 제 말에 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굳건해 보이던 가면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그래? 그건 오해야. 옥자야, 내가 지금 무슨 약이라도 잘못 먹은 거 아니니? 언니는 발악하며 제게 달려들어 자료들을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야? 내가 20년 동안 꾼 악몽이 오해야.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지키지 못한 내 죄책감도 오해야. 언니, 당신이 내게 무엇을 했는지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구나. 나는 기억해. 그날 지하실, 깨진 화분, 그리고 남편에게서 맡았던 약 냄새까지. 난 이제 다 기억난다고. 언니의 얼굴은 제 말에 더욱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핏발선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이런 식으로 언니를 팔아. 내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게 생겼어.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미친 듯이 제 어깨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돌처럼 굳어 어떤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겪었던 절망과 고통을 이제 그녀가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 차가운 감각 속에서 저는 미묘한 쾌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눈은 그 모든 진실이 담긴 오윤태 씨의 자료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딸 김영미와 아들 김민수. 그들은 언니 집에서 벌어진 이 지옥 같은 소식을 듣고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불쑥 찾아와 흥분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언니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지금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요. 그들의 걱정은 제 행복이나 슬픔이 아니라 오직 집안의 평판과 자신들의 재산이 흩어질까봐 하는 노골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언니와 고모부가 살인범이라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도 결국 재산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들이 진정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하지만 내게 남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남편을 죽인 원수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게 나의 남은 삶이다. 제 말을 들은 자녀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그토록 오윤태 씨를 믿고 따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빌던 아들 민수마저 제가 내민 법적 고지서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망해요. 어머니도 아는 얼굴이세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대체 무슨 말을 했어요? 그는 제가 이제까지 모아온 전 재산이 흩어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오윤태 씨는 제가 언니에게 자료를 던지고 나올 때까지 건물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 오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운전대 위로 떨리는 제 손은 이제 끓어오르는 복수심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복수가 거의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듯 제게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혹한 심판자의 얼굴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은 이제 막 열렸을 뿐입니다. 내가 감히 이런 식으로 언니를 팔아. 내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게 생겼어. 언니 한복자의 일그러진 얼굴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다정한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핏발선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미친 듯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돌처럼 굳어 어떤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겪었던 절망과 고통을 이제 그녀가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 차가운 감각 속에서 저는 미묘한 쾌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눈은 그 모든 진실이 담긴 오윤태 씨의 자료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살인에 공모한 언니 한복자, 그리고 그녀의 오랜 연인이자 남편에게 약물을 투여한 이성식 한의사. 오윤태 씨는 제가 언니에게 자료를 던지고 나올 때까지 건물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 오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운전대 위로 떨리는 제 손은 이제 끓어오르는 복수심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윤태 씨는 제게 그 다음 단계들을 제시했습니다. 언니와 이성식을 상대로 한 소송, 20년 전 남편 사망 사건의 재수사 요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남편 김선우 씨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것.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보험금 외에 비밀리에 비자금을 남겨두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제가 언니와 자식들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을 모든 방법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언니 한복자는 한의사인 남편 이성식에게 전화를 걸어 발악했습니다. 이성식, 이 지옥 같은 새끼. 다 내가 벌인 일 아니냐? 내 약 때문에. 이제 다 끝났어. 너 때문에 다 망했다고. 하지만 이성식 또한 한복자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당신이 돈에 눈이 멀어 나를 부추겼잖아. 내가 왜 너 때문에 이 꼴이 되어야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진실은 삽시간에 동네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한때 존경받던 한의사와 평범한 부인으로 위장했던 한복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언니가 운영하던 작은 한의원은 폐쇄되고 모든 재산이 압류되자 그녀는 오윤태 씨를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오윤태, 제발. 형부의 복수는 됐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조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죄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윤태 씨의 얼굴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조카들, 당신 조카들이 당신 형님의 목숨값을 치른 적이 있었던가? 그들의 미래를 위해 형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내 유일한 혈육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누구인가? 당신은 지금도 그 죄를 알지 못하는군. 오윤태 씨의 말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한복자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파국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한복자는 저에게 찾아와 빌고 애원했습니다. 옥자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언니가 미쳤었어. 내 조카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녀의 눈물과 애원은 제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제 남편을 죽이고 저의 기억마저 지우려 했던 그들의 잔인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제 남편에게 그렇게 빌었어야 했어요. 20년 전에요. 제 말은 얼어붙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이미 제 귓가에 닿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복수심으로 가득 차 어떠한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자녀들은 제가 언니에게 했던 행동을 알게 되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그토록 오윤태 씨를 믿고 따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제 명의의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살 길이 막힙니다. 어머니도 아는 얼굴이세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대체 무슨 말을 했어요? 그는 제가 이제까지 모아온 전 재산이 흩어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자식들의 불안과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오윤태 씨의 조언대로 저는 그들의 불법적인 명예 도용과 재산, 유용행위를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 오윤태 씨는 자신의 또 다른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이성식 한의사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빼돌려 사용했던 약물 오남용 기록 그리고 이와 연관된 불법 시술의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성식은 면허 취소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윤태 씨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유산을 다시 찾아낼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언니 한복자와 이성식의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인들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철저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잔잔한 사랑은 비록 철저히 위장된 것이었지만 그가 가져온 진실과 복수의 칼날은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을 향해 정확히 겨누어졌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제 삶을 짓누르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해방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오윤태 씨는 그의 복수가 거의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듯 제게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의 복수는 곧 이루어지겠지만 그 피 묻은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될까요? 이 지옥 같은 연극은 이제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과연 행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나락일까요? 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되찾는다고 생각했지만 제 영혼에는 깊은 상처만이 남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연극의 최종 막이 어디로 향할지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마지막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한복자와 이성식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세상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한때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던 인사들은 한순간에 사기꾼과 살인 공모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압류되었고 법적인 처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남편의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저는 이 복수국의 한가운데서 또 다른 배신감을 씹어 삼켜야 했습니다. 바로 오윤태 씨에게 당한 기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믿게 했고 사랑하게 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었으며 다시 찾아온 행복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따뜻함과 다정함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제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제가 잊었던 기억을 조작하듯 맞춰 나갔던 것입니다. 그의 다정한 손길이, 그의 따뜻한 위로가 모두 저를 향한 거대한 복수국의 치밀한 장치였다는 사실이 저를 광기 어린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저의 삶을 2번이나 유린한 이에게 저는 또 다른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제 남편의 원수를 갚는 것과는 별개로 저의 순수했던 감정마저 유린한 오윤태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오윤태 씨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에게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복수국이 성공하는 것을 축하하는 듯 행동하며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지켜보는 척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낮 동안 그와 나누었던 대화를 복기하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제가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의 실체를 찾아냈습니다. 오윤태 씨는 자신의 복수에 심취한 나머지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그를 관찰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던지는 아주 사소한 질문들 속에서 그는 저에게 무심코 자신의 숨겨진 재산, 과거의 연인, 그리고 그가 20년간 공들였던 복수의 취약점을 하나둘씩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윤태 씨는 제 남편 김선우 씨가 생전 거래했던 은행 지점의 이름과 그가 당시 가장 신뢰했던 한 변호사의 이름을 우연히 언급했습니다. 형님은 그 변호사에게 늘 신세를 졌지. 특히 돈 문제만큼은 그 사람에게 맡기곤 했으니까. 하지만 그 변호사도 형님의 비자금까지는 몰랐을 거야. 그의 이 짧은 언급은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비밀스러운 과거와 연결될 수도 있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저는 아들 김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고 제 명의를 도용했던 그 어리석은 아들에게 말입니다. 민수는 제가 언니를 향해 했던 냉정한 복수국을 본 후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는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아들 김민수를 제 복수의 마지막 장기말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윤태 씨가 제게 무심코 던졌던 단서들을 토대로 저는 민수에게 김선우 씨가 거래했던 은행 지점과 변호사의 이름을 알려주며 그들이 모르는 남편의 재산을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수의 탐욕과 법적 책임 회피를 향한 열망은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결국 민수가 찾아낸 것은 오윤태 씨도 심지어 언니 한복자와 이성식도 전혀 알지 못했던 제 남편 김선우 씨가 사용했던 숨겨진 차명 계좌였습니다. 그 안에는 언니와 이성식이 탐했던 보험금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의 비자금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김선우 씨가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극비리에 운용하던 자산이었고 심지어 당시 법적으로도 추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자금은 오윤태 씨의 복수 범위 밖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잃었던 기억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진실이 제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윤태 씨는 제게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복수는 끝났습니다. 형님의 영혼이 편안히 잠들 것입니다. 당신 또한 이제 평안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의 눈빛은 20년의 세월 동안 품어왔던 복수심이 해소된 듯 후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속에서 저를 향한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승리자의 얼굴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윤태 씨가 놓치고 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 김선우 씨는 죽기 전 그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따로 조성해 두었습니다. 이는 언니 한복자와 이성식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했어도 찾을 수 없었던 돈이었습니다. 그 비자금은 오윤태 씨의 복수심마저 닿지 않는 곳에 있었고 김선우 씨가 자신을 배신한 이들로부터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그의 진짜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오윤태 씨의 복수심은 김선우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가 모르는 김선우의 또 다른 비밀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을 잃은 채 살아왔던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마지막 선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가면을 쓰고 제 모든 것을 뒤흔들었던 오윤태에게 이제는 제가 심판자가 되어 그가 쌓아 올린 복수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오윤태는 자신의 복수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제 손 안의 마지막 펜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복수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윤태 씨는 제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고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메시지에는 남편 김선우 씨가 생전 따로 관리했던 비밀 계좌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윤태 씨는 그토록 오랫동안 형의 죽음을 복수하며 추적했지만 형에게 그런 비자금이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듯 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완벽했지만 그는 형의 진정한 마지막 카드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제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형. 김선우의 마지막 흔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저에게 이런 진실을 숨기셨습니까? 한옥자 씨, 당신은 이걸 알고도 왜 이제 와서?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믿었던 형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의 모든 인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윤태 씨는 제가 어리석은 노파라 생각했겠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고 제 기억을 조작하며 당신의 복수극을 완성하려 했겠지. 하지만 당신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잠시나마 느꼈던 그 따뜻한 감정. 그 모든 것을 되돌려줄 기회는 당신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직 복수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억, 저의 아픔, 저의 삶마저 당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결국 내 언니 한복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윤태 씨는 자신의 복수가 완벽하다 믿었을 때 찾아온 이 마지막 패배의 치를 떨었습니다. 그가 20년간 공들인 복수는 결국 김선우 씨의 진정한 마지막 유산을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불완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그가 기만했던 어리석은 노파가 깨우쳐준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 비밀 계좌의 사용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제 남편 김선우의 이름으로 설립된 익명 장학재단에 모두 기부되었습니다. 제 자녀들은 물론 오윤태 씨 그 누구도 그 돈을 가질 수 없도록 저는 남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그 재단에 함께 기부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김선우의 돈을 탐할 수 없도록 그의 이름은 선한 뜻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돈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으니 돈으로 시작된 비극을 돈으로 끝맺음한 것이었습니다. 오윤태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복수국의 종착역에서 그가 얻은 것은 허무함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남편을 죽인 원수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저를 기만한 오윤태는 자신이 설계한 복수의 허망함을 맛보았습니다. 탐욕스러웠던 자녀들은 제 남은 재산마저 장학재단으로 사라지자 제게 등을 돌리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모든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자들, 제가 기댈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은 모두 저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칼을 맞으면서도 스스로에게 똑같은 칼을 겨누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모든 원수에게 복수했지만 제 마음속엔 어떤 기쁨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남편이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그 비자금, 그리고 그 돈의 존재를 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의 사업과 관련된 그림자 같은 비밀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윤태가 알지 못했던 김선우의 어두운 이면, 그리고 제가 잊고 싶었던 제 자신의 은밀한 역할까지. 복수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자들의 모습과 어쩌면 제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섬뜩한 자각. 어느 비오는 오후, 저는 텅 빈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끊임없이 빗소리와 함께
20년 전 남편의 침대 옆에서 깨져 있던 약병, 그리고 그 약물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 끔찍한 진실이라 제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지워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저 역시 그날의 비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자각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든 일에 대한 제 자신의 어떤 방조 혹은 무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이 이제는 오히려 저 자신을 옥죄어오는 사슬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 복수는 끝났지만 제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잔혹한 배신으로, 진실은 또 다른 어둠으로,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고 빼앗겼던 삶을 되돌려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존재가 되어 홀로 앉아 있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낙원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이 지독한 비극 속에서 저의 황혼은 그렇게 영원히 저물어 갔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저는 이 끝없는 죄책감과 공허함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선택이었기에 모든 비극은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이었습니다.